엄마가 변했어요. 안경환 수필집 1. 추억 소환. 아름다운 사람들. 오전 11시에 예식이니 늦어도 10시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 남동생 딸이 결혼하는 날이다. 결혼날을 받아놓았다고 조카는 추석 전날 청첩장을 가지고 신랑감과 같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벌써 그날이 다가왔다. 서둘러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빠듯하다. 1박 2일 묵을 옷도 챙겨야 하고 전날 약속한 딸기잼도 챙겨야 한다. 농장에 가서 유기농 수제 딸기잼을 만들어 왔다는 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이들이 외할머니가 만든 딸기잼을 잘 먹는다고 딸기잼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내가 안 먹어도 좋으니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 남편에게 딸기잼과 함께 싸달라고 말랑말랑한 대봉감 몇 개를 꺼내놓으니 두꺼운 종이로 한 개씩 포장하고 접착 테이프로 칭칭 동여매어 홍시 모양이 화상 입은 얼굴에 붕대를 맨 형상으로도 보였고 미라처럼도 보였다. 팬데믹이 우리나라도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예식장 입장 인원 제한도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동생은 고향 대구에 살고 있는데 예식을 서울에서 하게 되니 하객들을 위해 관광버스도 한 대 대절했다. 예식장에 붐비면서 잔치집 분위기도 살아났다. 우리 오남매 부부와 자식들, 일가 친척들이 반가운 회우를 했다. 꽃같은 신부와 늠름한 신랑의 자태는 최고였다. 신부 아버지는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고 신랑 아버지는 주례 대신 덕담을 했다. 마지막 멘트는 며느리에게 홈런을 치라고 했다. 프로야구 선수의 아버지여 다 왔다. 결혼식장은 웃음과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신랑 신부와 젊은 사람들은 양재동 큰딸 카페에서 뒤풀이를 하고 어른들은 양평에 미리 잡아놓은 펜션으로 향했다. 우리 차는 내비게이션 오작동으로 길을 잘못 들어 강원도 산길을 가고 있었다. 투덜대면서 유턴을 하여 되돌아오느라 2배의 시간은 소모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단풍 구경은 원 없이 하였다. 온수풀장에 딸린 산속 독채 펜션은 아담했고 알맞게 난방이 된 따끈한 방들과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이 걸린 실내는 아늑했다. 먹거리를 사서 뒤따라 동생이 왔다. 사남매 8명은 바베큐 파티를 하고 회를 먹었다. 창밖에는 낙엽이 와르르 와르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침 오늘의 신부인 조카 엄마 가로 올케 가로의 생일이 겹쳤다. 예식 때 신랑 신부가 깜짝 이벤트로 선물한 케이크를 가져와서 디프리용으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축하송도 불렀다. 바베큐장을 떠나 실내로 옮긴 우리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추억은 달랐지만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낙엽은 떨어져 쌓이고 깊어가는 밤에 예고 없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를 좋아하는 팀과 비라면 고개를 흔드는 팀이 갈렸다. 남편과 한 덩치하는 바로 아랫동생이 비 구경한다고 나랑 함께 현관문 밖에 섰다. 낙엽과 섞여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를 불렀다. 펜션은 막내 동생 내외가 잡았고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유쾌한 대화만 골라 했고 신경 써야 할 대화는 피해갔다. 형제간에 약간 껄끄럽던 관계는 묻어두기로 했다. 오늘의 만남으로 화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몸은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런 언쟁 없이 평화롭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간다는 조카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전화를 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연발했고 하나뿐인 우리 고모한테 잘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쁘던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라고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가깝게 살지만 서로가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예식이 끝나고 먼저 집에 간다는 딸에게 남편은 딸기잼이 생긴 쇼핑백을 주차장에서 전해주고 왔다. 펜션에 있는데 둘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가 홍시 포장했지요? 라고 물어봤다. 혹시나 터질세라 단단히 포장된
미라 같은 걸 벗기면서 웃음도 나오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난 정말로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딸에게 주는 홍시 하나에도 정성을 다한 걸 보며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 자식에게 되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도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큰딸 내외는 기타를 치면서 사촌 동생을 위해 축가를 불렀고 많은 하객은 마음껏 축하해 주었다. 시끌벅적한 하루가 10월의 마지막 날에 지나갔다. 가을을 지나며 한 가정을 이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2021년 10월 마지막 날. 람세스. 지난해 6월 약 9시간 40분을 소요한 러시아 항공은 모스크바 공항에 점을 찍고 5시간쯤 걸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필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설레며 다가간 이집트. 5천년의 찬란한 문명에 남긴 역사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 곰과 하늘에 얽힌 신화보다 3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루어진 문명이라고 한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기자, 피라미드, 알록달록한 천을 두른 낙타가 저 멀리서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 모래바람은 어찌나 센지 목에 두른 스카프는 춤을 추고 사진을 찍는 몸을 휘청거리게 하였다. 몸은 사자, 머리는 사람인 이집트의 전설적인 동물이며 이집트 전역에 수천 개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크고 유명한 스핑크스와 눈맞춤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1년에 비 오는 날이 일주일도 안 된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는 순간 멀쩡한 하늘에서 갑자기 우두둑 비가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여행자의 행운처럼 느껴졌다. 어느 나라든지 관광지의 행포는 있나 보다. 일행 중 단단한 강자매에게 10살 되는 현지인 아이가 스핑크스와 사진 찍는 각도만 일러주고 돈을 요구했다. 모래바람 때문에 입안에서 모래알이 설그럭거렸는데 아이 때문에 또 입안에 깔깔해져 왔다. 검정 밤의 카이로에서 아스완으로 가는 낡은 야간 침대 열차를 탔다. 열차를 타기 전 와이파이가 살아나는 근처 카페에서 진한 차도 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걸치고 투박한 돌 벤치에 앉아있는 나그네도 보였다. 열차 안 2인 1실 침대 칸에 주부 백단 여인 4명이 캐리어 2개를 포개고 임시 탁자를 만들어 맥주도 마셨다.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에 기어올라 잠이 들었는데 날은 환하게 밝아왔고 열차가 서행을 하는지 간이 역을 지나는지 감각은 무뎌지고 몸과 영혼을 맡기는 나그네가 되어 팔짱을 끼고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본다. 젊은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집트란 나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했다. 3시간 연착 15시간이 걸려 아스완에 도착했다. 칼갈이 시간에 깃들여진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바위를 쪼아 오벨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채석장을 둘러보고 아부신벨에 있는 사암층을 뚫어서 조각하고 만들었다는 람세스 2세의 거대한 대신전, 소신전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고학 박물관에서는 왕을 일컫는 파라오는 신들과 동격이란 생각을 가진 자들의 유물, 권력의 상징인 턱뼈가 빠질 것 같은 인공수염에 신기해하기도 했다. 금방 살아서 일어날 것만 같은 예쁘고 화장을 한 수많은 미라도 있었다. 왕들의 계곡을 거쳐서 왕비의 계곡에 왔다. 여행을 일정표에는 짧은 설명도 하나 없이 선택 관광 180유로 가로 23만 원 가로 네페르탈이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얼마나 대단하면 단 몇 분의 관람에 거금을 써야 하는가 생각했다. 줄맨 뒤에 서서 입장을 한 우리는 묘직이 공무원에게 슬쩍 지폐 한 장을 집어주니 못 이기는 척 받는다. 법이 있으면 없는 나라 이집트. 람세스 2세의 가장 총애를 받던 여인 3300년 전 네페르타리 왕비의 무덤은 1904년에 발견된 뒤 1993년에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처음 공개될 무렵에는 사진 한 번 찍는데 2천만 원을 내고 찍을 수 있었다고 했다. 수천 년을 지난 고분 벽화의 색채는
며칠 전 도색을 한 것처럼 밝고 화려하고 깨끗했다. 그 여인의 허리는 잘룩했고 긴 다리 팔띵슨의 몸매는 지금 살아있다 해도 미인의 기존에 손색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벽화에서 툭 튀어나와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미색과 지식을 겸비했다는 여인의 옆에서 빨간색의 티셔츠와 빨간색이 들어간 체크 무늬의 스카프를 두른 내가 사진을 찍어본다. 법이 무색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나라였다. 어느 토록도 실제만큼은 흉내낼 수 없는 원형 그대로 색채가 살아있는 벽화에 혀를 내두른다. 그래 이걸 보러 왔지. 이런 멋진 관람에 후회가 있을 수는 없었다. 아스완에서 크루즈로 출발해서 내리고 타기를 반복하며 세 군데를 더 관광했다.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 중에 운 좋게 신기루도 보았다. 지금까지 거쳐온 이집트와는 다른 별천지인 관광도시 후르가다 힐튼 호텔 휴양지에는 파라솔 아래에서 몸을 누이는 여유도 즐겼다. 돌아오는 날 카이로에서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니 눈보라가 앞을 가려 걷기도 힘들었지만 붉은 광장, 성 바셀리 성당을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면서 구경했다.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추웠지만 후르가다 홍해 해변에서 반팔 소매로 여름을 즐기던 것이 떠올라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하였다고 하면서 즐거워했다. 10년간 여행이 금지된 이집트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1월에 여행길이 열려 행운을 잡게 되었다. 이 여행도 5월이면 마지막이라고 했다. 화려한 문명에서 퇴보한 나라, 아직도 테러가 일어나니 조심해야 하는 국민소득 2,500불의 이집트,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라는 가이드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며 걱정되는 내 나라가 애를 물가에 보낸 엄마 심정일까. 이집트를 다녀오고는 더 알고 싶고 궁금한 나라,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와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보려고 크리스티앙 자크의 소설 람세스 5권을 구입했다.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깜쪽같이 살이 빠지면서 가슴골 오른쪽에 밤톨만한 멍울이 잡혔다. 약간 걱정은 되었지만 별것 아닐 거야 라고 자의를 하며 보냈다. 그의 추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멍울의 중심으로 가끔 전기가 통하는 듯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왔다. 병원을 가볼까 망설이다가 4월에 잡혀있는 꼭 가보고 싶었던 이집트 여행을 다녀오고 병원에 가기로 남편과 합의를 보았다. 병원 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여행도 잡치고 일행들에게 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행을 다녀오는 길로 동네에 있는 국민보험공단 지정병원에서 유방암 검사를 하였다. 우려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내게 무엇이 있으려고. 자만심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해가 바뀌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란 전염병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나라는 들끓고 가는 곳마다 체온 체크를 하고 출입했던 흔적을 남겨야 했다. 마스크 쓰기는 일상이 되었다. 찌릿해 오는 가슴의 통증이 잦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니 남편이 서둘러 병원을 가보자고 했다. 연초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책을 내기로 계약을 하였고 10년 넘게 하고 있는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로 심사가 복잡했지만 남편 친구가 경영하는 내과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초음파를 하고는 소견서를 써주면서 암 전문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토 일요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예약이 되었다. 검사 하루를 남겨둔 일요일 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남편이 뭐 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큰 병일 수도 있어서 식구 먹을 걸 준비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위로를 받을 애가 남자의 울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은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나의 자존심은 그걸 허락하고 있지 않았다. 병명을 알기 전에는 떠들고 싶지 않았다. 오진이길 바랬고 암덩어리가 아닌 석해지길 바랬다. 하지만 조직검사 후 판명은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금방 수술 날짜가 잡혔고 덤덤한 나와는 반대로 남편은 자기 일을 접고 나에게 올인하고 있었다. 수술을 몇
며칠 앞두고 집에 퇴원했다가 다시 오라는 담당 의사한테 그냥 병원에 있겠다고 하니 쉽게 허락이 났다. 옆 가게 코인 노래방 지하 노래 주점의 출입문에는 영업하지 말라는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종이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너덜대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늘어가고 있었다. 우리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어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 의도치 않게 숨어들은 병원은 안전지대였다. 큰딸이 울며 전화가 왔다. 무슨 날벼락이냐고. 정작 환자인 나는 덤덤했지만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던지 남편이 큰 아이한테 전화를 한 거였다. 보호자 외엔 면회도 금지였는데 깜짝 놀란 아이들이 찾아왔다. 수술하기 전 격리된 방에서 콧구멍에 무엇을 집어넣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전이가 없는 착한 암이었다.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항암을 하면 여자의 생명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하길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나는 가게에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데 체력도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온통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는 가게 운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 30일 그 와중에 33번의 방사선이 끝나는 날 내 책이 출간되었다.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원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코로나 덕분인 전화 위복이라 해야 하나. 보름 만에 가게를 나왔는데 옷 속 피부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있지만 얼굴은 멀쩡하니 어디 갔다 왔는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자기 것 챙기는 것도 벅찬 이웃 가게 사장들이었다. 병 자랑을 하다가 큰 병원을 소개받고 수술이 늦어져서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걸 보기도 했고 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들 모두가 의사이고 약사였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 인터넷에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굳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더없이 불편하지만 마스크 덕분에 감기나 기관지 환자가 줄었고 우린 좋지만 내과와 이빈 후과가 울상이라는 말도 있다. 덕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바깥 출입이 적으니 택배 같은 배달업이 성황을 이루기도 한다. 내 경우는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니지만 사람 상대를 해야 하고 혹시 남이 알면 환자라는 동종의 누초리가 싫어서 숨기고 싶었는지는 모른다. 코로나 덕분으로 나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의 말만 듣고 깜짝같이 수술하고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코로나를 떠올리면 내겐 깜짝같이 007 작전이 통과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친한 지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무척 서운해했다. 알면 뭐해.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하고 말해 주었다. 코로나가 방패막이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 일희일비가 터져 나온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또는 상생지원금을 받았다. 큰딸이 하는 카페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거리두기도 잘 지켰고 손님을 다 보내고 9시에 마감을 끝냈다고 한다. 그런데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걸려서 벌금 150만 원을 냈다고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억울해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거나 힘들어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매일 안내 문자가 들어온다.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곧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내가 먹는 약도 끝나고 안정된 생활이 곧 오리라는 믿음 한 자락 가져본다. 난 암을 이긴 사람이야. 코로나 니까지껏 개. 2021년 12월 추억소환. 결혼 7년 차인 둘째는 딸을 낳고 19개월 차이로 아들을 낳아 남배를 예쁘게 키우고 있다. 시댁과 가까이 살기도 하고 시부모님들과도 잘 지내서 친정 부모로서는 한시름 덜었다. 며칠 전 외손자가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니 외손녀 사이까지도 전염이 되어 우리 딸만 빼고 식구 모두 링거 줄을 주렁주렁 매단 사진이 올라왔다. 코로나로 병문안도 안 된다고 하니 속만 태우고 시간을 보냈다. 남매를 키우는 딸을 보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떠오른다. 큰 아이와 둘째가 5살 터울, 둘째와 셋째는 21개월 차이다.
그러니 둘째와 셋째는 친하게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다. 둘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같은 곳에 다녔다. 우리 시대는 전교생의 운동장에 모두 모여 시상식을 했다. 우리 아이들 때는 시상식을 하거나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화면을 통하여 전교생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야, 너 누나 또 나왔어. 누나가 대표로 나와서 상을 자주 타니 동생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갔다고 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운 여름 어느 날 막내인 아들은 농구를 하다가 새끼 손가락이 부러져서 정형외과에서 손 전체를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했다. 지나간 일이라서 그렇지 그 당시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둘째가 고등학교, 막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쯤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여러 가구가 사는 집에 공동으로 쓰는 큰 대문이 있고 우리 집만 쓸 수 있는 작은 대문이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 가던 막내가 비닐봉지에 담긴 브랜드 빵을 들고 들어왔다. 갓 구운 것 같은 맛있는 빵이었다. 둘째가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인 학교를 다니다가 여고를 갔는데 중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한 남학생이 아침마다 대문 문고리에 쪽지와 함께 빵을 걸어놓고 간다는 것이었다. 남매는 눈 사인을 보내며 뭐라고 하는 걸 보니 나만 모르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눈치였다. 3남매이다 보니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생일이 있는 날은 꽃과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 선물을 해준 거는 알 수 없고 받는 것만 눈에 띄었다. 어느 날은 둘이서 싸움이 났다. 황금색 바탕에 빨간 장미를 접어서 액자를 만들어 보낸 누나 선물을 몰래 여자친구한테 또다시 선물해버린 것이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황당한 사건이었다. 삼남매가 자라 짝을 만나 셋 다 출가를 했지만 추억거리는 너무나 많다. 100일 사진부터 졸업 앨범, 결혼 사진까지 결혼을 해서도 이사를 할 때면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우리 집에 갖다 놓는다. 우리 집은 3남매의 추억 창고다.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2년쯤 우리 집에서 같이 산 후에 얼마 전 이사를 나간 아들네가 못다 가지고 간 짐을 정리하다 보니 꽁꽁 동여맨 작은 아가타 복주머니가 4개나 나왔다.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둘째가 남긴 거구나 하고 열어보니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같은 액세서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젊은 날 추억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을 물건들이었다. 아이들의 육아에 지쳐 있을 딸이 떠오르며 콧등이 시큰해진다. 장롱 위에 올려진 그림 액자 차마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직도 남아있는 종이 장미 상자, 맡겨놓은 전문 서적, 무엇보다 소중했을 물건들이 잊혀가고 있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더니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되어도 남매 간의 우애는 돈독한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 둘째가 7살 때 홍역으로 몸이 펄펄 끓으며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입원한 적이 있었다. 2일 후면 1월 1일 우리 집에서 시집의 곽씨 사촌들 큰 모임이 있는데 12월 30일 날 입원을 했으니 20명 이상 먹을 음식도 해야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을 했다. 링거줄을 달고 화장실도 따라다니고 언니도 남동생도 없는 병원에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엄마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았으면 엄마 퇴원하지 말고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느냐고 했던 딸이었다. 그 철부지가 자라 엄마가 되었는데 두 아이가 열이 올라 병원에 입원했다. 둘째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 장염이 거의 완치가 되어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3남매의 어릴 때 사진을 꺼내보면서 추억에 젖어본다. 누나 선물을 가로채어 선물하고 다투었던 것도 다 지나간 한때의 추억이다. 외손주 둘도 엄마와 외삼촌처럼 사랑하고 다투면서 커나가겠지. 미래의 꿈이 자주 바뀌기는 하지만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4살짜리 외손녀의 꿈도 현실이 될지 추억으로 남을지를 생각하는데 삼복의 더위가 현실로 다가온다. 2021년 7월 수도양입니다. 감사합니다.